국세청이 유명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구글로부터 수십억 원대 광고 수입을 받으면서도 소득을 숨기거나 줄여서 신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수 승리의 정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내사하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승리가 2015년 말 서울 강남의 이름난 식당에서 해외 투자자들과 식사한 뒤 자리를 옮겨 성접대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승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한 기업이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기 최소 2달 전부터 이 기업의 주식 약 20억 원어치를 집중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부부가 주식 거래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오후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서울을 방문할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요양원에서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숨지고 다른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요양원에서 키우던 개가 청소 때문에 사육장 문을 열어둔 틈에 뛰쳐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박상구 전 회장과 가족이 가진 지주회사 지분 모두를 산업은행에 담보로 맡길 테니 아시아나 항공에 5천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3년 안에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아시아나 항공을 매각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남부와 경북 북부에 폭설이 내려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남부지방엔 태풍급 바람과 함께 장대비가 오는 등 어제 오늘 우리나라엔 사계절 날씨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시커먼 물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 돌산에 묻혀있는 폐기물 150만 톤에서 나오는 건데요. 불법 폐기물 상당수가 적발된 뒤에도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그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먹방, 게임, 장난감 리뷰, 그리고 정치 평론까지 유튜브 1인 방송 진행자, 다시 말해서 유튜버의 활동 영역은 이처럼 장르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많은 인기 유튜버는 사회적 영향력은 물론이고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래 희망 조사에서는 유튜버가 5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늘 따라붙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책임은 다하고 있는 것인가? 대표적인 것은 세금입니다. 유튜버도 과세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국세청이 처음 본격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이현 기자입니다. 국세청 조사반이 금고를 열자 현금 뭉치가 쏟아집니다. 소득을 감추려 만든 차명통장과 도장도 무더기로 나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간 이른바 신종부자는 176명입니다. 이 가운데 15명은 유튜버 그리고 유튜버 기획사입니다. 소득 신고를 건너뛰거나 줄여서 신고한 정황이 나온 이들이 대상입니다. 소속 유튜버의 광고 수입을 차명 계좌로 받은 뒤 원천 징수도 빼먹은 기획사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유튜버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유튜브 운용사인 구글 코리아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확보한 자료가 이번 조사에도 활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많으면 10억, 20억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그 기준으로 보면 이분들이 항상 빠집니다.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20명도 무더기로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팬미팅 참가비, 공연장에서 기념품 판돈 등을 소득에서 빼고 신고한 정황이 드러나면서입니다. 한 운동선수는 가짜 매니지먼트사까지 세워 세금을 빼돌렸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고의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유명 유튜버들의 수입은 의사와 변호사를 훌쩍 뛰어넘는다고 하죠. 국세청이 이른바 신종 부자로 명명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돈을 버는 구조는 기존 부자들과는 달리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시적인 세무조사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스타 유튜버 A씨는 광고 수익으로만 20억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는 개인 계좌로 조금씩 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고 감추는 수법을 썼습니다. 유튜버가 버는 돈 중 가장 큰 건 광고 수입입니다. 소득이 높은 유튜버 7명의 광고 수입만 합해도 100억 원이 넘습니다. 광고로 들어온 돈이 100만 원이라면 유튜버가 55만 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45만 원을 가져갑니다. 문제는 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구글은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한국 유튜버가 지정한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내줍니다.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보내는 돈이 1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 한국은행의 감시망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차명 계좌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해외의 계좌로 받을 수도 있고. 기획사에 소속된 유튜버는 상황이 좀 낫습니다. 이럴 경우 기획사가 수익금을 받아 다시 유튜버와 나눕니다. 이때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소득이 드러나지만 이마저 건너뛰는 업체도 있습니다. 과세 구멍이 크다는 지적에 국세청은 금융기관들과 함께 전산 분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가수 승리가 해외 투자자들을 위해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새로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남의 유명 식당에서 커다란 방을 빌려서 투자자들과 만난 뒤에 자리를 옮겨 성접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을 탐문하면서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이름난 식당입니다. 가수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여기서 큰 방을 빌렸다고 합니다. 해외 투자자들을 접대하는 자리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최근 탐문에 나섰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언제쯤 지나갔어요? 저번 달이었는데 승인 한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갔거든요. 여기 1, 2층을 다 빌린 거죠? 2층에 다 대형 룸 하나 빌린 거예요. 경찰은 일행이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2차 장소로 옮겨 성접대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 승리 일행이 이동한 일정을 다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시 동행한 여성들이 1차부터 함께 있었는지, 누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변호인은 경찰이 조사하는 성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강남의 클럽이라든가 필리핀의 파티장 그리고 이번에는 강남 한복판까지 경찰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승리가 남겼다는 흔적들을 잇따라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리의 성접대 의혹은 2015년 12월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습니다. 대만에서 온 해외 투자자들을 언급하며 강남의 클럽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해 여성들을 부르라고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승리는 피의자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관련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걸 파악하고 대가성 여부 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 섬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 파티에서도 성접대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유흥업소 여성들까지 동원해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승리가 성관계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승리가 강남의 이름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2차에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겁니다. 경찰은 이뿐 아니라 관련된 다른 여러 건의 첩보도 입수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현직 판사인 이 후보자와 전직 판사인 남편이 갖고 있는 주식이 여러 가지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부부 명의로 된 전체 재산 42억 원 중에 주식으로만 35억 원을 갖고 있고 그중에서도 일반 국민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두 회사의 주식에만 24억 원 가까이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상장을 앞두고 주식을 대량 사들였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미리 얻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군장에너지는 이테크건설과 삼강글라스가 각각 47%와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기업을 주식시장에 공개하는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언론에 최초 보도된 게 지난해 2월입니다. 하지만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최소 2개월 이전인 2017년 말에 이미 이테크건설과 삼강글라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가 회사의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인 이 후보자의 남편은 두 회사와 연관된 OCI 그룹 회사 관련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 명의의 재산은 모두 42억여 원인데 주식으로만 35억여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0%가 넘습니다. 특히 의혹의 중심에 놓인 이테크건설과 삼강글라스의 주식으로만 23억 9천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재산의 절반 이상을 일반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주식 투자는 남편이 했고 불법적인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예, 오늘 열린 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 부부의 이해하기 힘든 주식 투자가 문제가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조차 주식이 너무 많다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희연 기자. 청문회 시작부터 주식 투자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주식 너무 많잖아요? 네, 좀 많죠? 많습니다. 네.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솔레스처럼 네. 주식 투자해서 남편하고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왜 헌법재판관 내려 나갔어요? 이 후보자는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일부 오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식 거래에 있어서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후보자가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 오면서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그러니까 배우자가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배우자가?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주식에 관심이 많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배우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적어도 1,200회가 넘습니다. 후보자 배우자는 4,090회가 넘습니다. 후보자가 직접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직접 사진은 안 왔어요? 네,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네. 전 그건 믿을게요. 여당 의원들도 수십억대 투자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속칭 몰빵을 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해요. 네. 그 이유는 뭐죠? 그것도 역시 남편이 그렇게 한 겁니까? 네, 배우자는 이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중시를 해서 근데 왜 이렇게 주식이 많나? 이 후보자가 답변하는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소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면 뒤에 야당 의원님들이 하실 때는 말 한마디도 못 하시고 그냥 호통만 당하시게 돼 있어요. 답변이 분명하지가 않으면요, 그냥 느낌상 네. 뭔가 자신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돼요. 야당은 결국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부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일단 그 주식 관련해서는 그 배우자가 다 주식 거래를 배우자가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고 끝났어요? 자세하게 주식 관련 서류 제출했습니까? 일단 특별한 자료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특별한 자료 제출 안 했군요. 그러니까 인사 참사가 터지는 거예요. 후보자 같은 사람이 추천되는 겁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예, 강원도 산불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술을 마셨다, 또 보톡스를 맞느라 산불 진화가 늦어졌다. 청와대는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법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목된 곳은 유튜브 채널 2곳인데 해당 유튜버들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밝혀서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이것이 언론의 정의이기도 하죠. 과연 의도적으로 볼 수 있는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를 이런 언론의 범주에 넣어야 하는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조익신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지목한 유튜버들. 논평이었다. 언론의 자유도 없냐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 블로거의 글을 인용하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들과 술을 마셔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논평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심지어는 없는 점까지 의혹으로 만들어내서 말이죠. 여기 보톡스 맞은 자국이다. 신의 한수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좀 부었다. 이거 보톡스 맞은 거 아니냐. 이들은 인터넷 글이나 다른 유튜브 채널을 인용했습니다. 사실과 주장을 교묘히 뒤섞기도 했습니다.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이라는 지적입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망 소식도
비슷한 방식으로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렛대 삼아서 대기업을 공격하고 압박해온 결과로 조 회장이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떴다는 뭐 그런 시각인 것이죠. 모 유튜브 채널에서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조양호 회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게 바로 문재인 아니냐. 주장인지 사실인지 알 수 없는 말을 전하는 이들은 전현직 언론인들입니다. 때문에 일반 유튜버들의 발언보다 사실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가짜뉴스가 만들어진 후에 어떻게 그것이 진짜처럼 둔갑하느냐는 이미 많은 사례들을 봐왔지만 이번의 경우들을 봐도 여기에 정치권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한 바퀴만 돌면 진짜가 되어버리는 과정. 유선혜 기자가 지켜봤습니다. 술을 많이 먹어서 숙취가 있어서 뭐 못 나온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왜 VIP가 0시 20분에 회의에 참석합니까? 술 취해 계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산불이 일어난 지 만 5시간, 5시간이 지난 뒤에야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0시 20분이에요, 말하자면. 이것이 이제 화재 발생 후에 5시간 후입니다. 문재인이 술 마시다 화재 대응 제대로 못했다는 조양호 회장의 사망은 결국 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이 조양호 회장을 죽인 것이다. 어제의 부고에 적지 않은 충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의 기업의 순환사 익히 잘 아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압수수색을 18번씩이나 하는 과도한 괴롭힘이 결국 고인을 빨리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도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니까 외국에서는 시민들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지 실험까지 해봤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실험을 했습니까? 네, 외국계 시장조사업체 입소스란 곳에서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실험을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이 750명을 대상으로 본인이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79%가 가짜뉴스 판별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 그런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반반씩 섞어서 총 10건의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구별해봐라 라고 했더니 약 91%가 최소 1개 이상의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라고 믿었습니다. 업체 측은 교육 수준이나 뉴스 소비 습관과 무관하게 가짜 뉴스를 골라내는 건 어렵다는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도 진짜처럼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가짜 뉴스는 사실 명예훼손 소지가 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처벌은 안 됩니까? 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유튜브 채널들을 좀 쭉 살펴봤는데요. 일부 채널에선 가면을 쓴 사람이 등장을 해서 본인의 신원을 감춘 상태에서 각종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인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선 인터넷에서 봤다거나 또 새로운 속보가 들어왔다는 등의 말을 덧붙이면서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향후 복면 가짜왕 정도라고 얘기하면 되겠군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말들을 덧붙이는 이유는 향후 법적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 이제 조회수가 여기 뭐 수천 회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아주 높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자동 추천 방식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휴대폰으로 조금 전에 이 가짜뉴스 관련 콘텐츠를 검색하자 그 하단에 뜬 자동 추천 동영상 목록입니다. 유튜브는 사용자가 시청한 동영상을 분석을 해서 이 동영상과 비슷한 내용 혹은 비슷한 분야의 동영상을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또 재생까지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보신 가면 동영상 역시 같은 방식을 통해서 찾게 된 건데요. 단순히 조회수가 낮다고 해서 이 동영상이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또 문제는 저렇게 무더기로 유포되는 가짜 뉴스를 막을 방법이 뭐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을 마구잡이로 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를 해도 이걸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목소리만 나온다거나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 나올 경우엔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정치적 목적을 갖고 아예 유령 계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사실 뭐 저희들도 팩트체크 코너가 있고 또 요즘은 다른 방송사에서도 이렇게 가짜 뉴스를 구별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가짜 뉴스들이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산책을 하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서 숨졌습니다. 사육장을 뛰쳐나온 도사견이 갑자기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물린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잠깐 전화로 좀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호 기자 나와 있죠? 네. 예, 사고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사건은 오늘 오전 8시쯤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의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양원 환자인 62살 여성 A씨가 산책을 하다 도사견 한 마리에게 가슴과 엉덩이 등을 물렸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A씨 말고도 요양원 부원장인 44살 남성 B씨도 공격을 당했는데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사실 도사견은 과거에도 이런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육장을 빠져나왔습니까? 예, 도사견은 요양원 원장이 키우던 개였습니다. 원장은 수컷과 암컷 한 마리씩 2마리의 도사견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원장이 사육장을 청소하기 위해서 문을 연 사이에 수컷 도사견이 뛰쳐나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도사견은 태어난 지 한 3년이 된 성견으로 몸 길이는 1m가 넘었는데요. 사육장에서 사고 장소까지 거리는 30에서 40m였습니다. 경찰은 원장 과실이 드러나면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또 사고를 낸 도사견은 안락사시킬 것으로 전했습니다. 예, 박준호 기자였습니다. 네, 마약을 사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할리 씨가 제모나 염색으로 증거를 없애려 한 적이 있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법원은 증거가 거의 수집됐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할리 씨가 법원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가족, 친구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고요. 취재진은 언제부터 마약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리 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한 차례 마약을 샀고 투약도 했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도망갈 수 있고 이전에도 증거를 없애려 한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할리 씨는 앞서 2017년과 지난해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수사 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머리카락 등을 검사하려 했지만 미국으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2주 만에 돌아와 경찰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몸에 난 털을 모두 깎는 이른바 왁싱을 하고 머리카락을 염색한 뒤 검사에 응했습니다. 법원은 할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할리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마약을 숨기기 위한 수법이 더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소변 검사에 걸리지 않으려고 수액을 맞기도 합니다. 일부 변호사들이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 황하나 씨는 2011년과 2015년 그리고 지난해 등 모두 3번이나 마약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피했습니다. 황 씨는 수사선상에 오를 때마다 머리카락 색깔을 바꾸거나 제모를 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약 중독자 수준이 아니라면 탈색과 염색을 반복해 모발에 남는 투약 흔적을 웬만큼 지울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황 씨나 로버트 할리 씨처럼 염색이나 제모를 하는 것 말고도 수액 등을 맞거나 물을 많이 마시는 수법도 씁니다. 몸에 남은 마약 성분을 빠르게 배출시켜 소변 검사에서 걸리지 않으려는 겁니다. 이런 꼼수를 쓰면서 동시에 경찰 출석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들도 많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변호사들이 이런 수법을 마약 사범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수사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황하나 씨의 마약 범죄에 연루됐다고 거론된 가수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약을 한 적이 없고 황 씨의 투약 사실도 몰랐다면서 경찰 조사도 자진해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가수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장에 들어섭니다. 5분 남짓 진행된 회견에서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5번 말했습니다.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하나가 마약 수사에서 연예인을 지목했고 저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자진해서 경찰 수사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앞서 황하나 씨는 연예인 A씨의 강요로 필로폰을 계속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후 인터넷 등에선 해당 연예인으로 한때 연인이었던 박 씨가 거론됐습니다. 박 씨는 황 씨와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면서 결혼 발표까지 했지만 지난해 초 헤어졌습니다. 박 씨는 헤어진 뒤 황 씨가 찾아온 적은 있지만 마약을 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자진 출석한다면 일정을 조율해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015년 황 씨의 마약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황 씨가 남양유업 회장 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윗선이 수사에 관여했는지 등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네, 마약 범죄는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PC방처럼 주변에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PC방입니다. 열흘 전 누군가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PC방 주인 강모 씨 등 2명을 붙잡았습니다. 범인들이 마약을 투약한 PC방은 이렇게 시내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열린 공간에서 버젓이 필로폰을 주사한 겁니다. 당시 PC방엔 손님이 있었지만 거리낌 없이 범행을 했습니다. 현장에선 필로폰이 든 주사기 10여 개도 나왔습니다. 이 사건 이틀 전엔 경기도의 호텔에서 46살 서모 씨 등 2명이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이들은 환각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납치돼 있다는 문자를 보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마약을 담뱃갑에 숨기고 밖으로 던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객실 천장과 차량 등에서 숨겨놓은 마약을 찾았습니다. 일상으로 파고드는 마약 앞에서 경찰도 힘에 부처하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 등이 들어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 로이킴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로이킴은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미국에 머물던 가수 로이킴이 오늘 오후 경찰서에 나왔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실되게 또 성실히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올린 음란물 본인이 직접 촬영하신 건가요? 음란물 유포 불법인 거 모르셨습니까? 로이킴은 가수 정준영 씨 등이 있던 단체 카톡방에서 인터넷에 떠다니는 음란물 사진 한 장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면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어제 새벽 귀국했습니다. 경찰은 로이킴의 휴대전화기를 확보하고 다른 불법 촬영물이 없는지, 다른 방에도 사진을 올렸는지 조사했습니다. 로이킴은 4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저녁 7시쯤 돌아갔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미국 워싱턴 DC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은 우리 시간 12일 새벽에 백악관에서 만납니다. 한미 정상이 어떤 카드를 내놓고 이에 북한은 어떤 답을 할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이 잘 진행이 되면 곧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해결에 막대한 정치적 자본을 투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협상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방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길을 만드는 게 문 대통령의 기대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을 늦어도 6월 말 서울로 초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 2달여 만에 서둘러 서울서 다시 회담을 추진하는 셈입니다.
이달 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상반기 내 방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미 양국이 북해 협상 재개를 위한 사전 조율에서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핵화의 범위와 로드맵 등에서 공통 분모를 찾았다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다만 아직 판단하긴 이릅니다. 문 대통령 방미 하루 전 상원에 출석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지만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재 완화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묘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주요 회의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에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중대한 결정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먹을 불끈 쥡니다.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며 열심히 설명하고 얼굴을 살짝 찌푸리기도 합니다. 어제 열린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입니다. 오늘의 긴장된 정세에 대처하여 자력갱생 간거번티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지난해 4월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뜻합니다. 어제 확대 회의에선 김영철 부위원장과 이용호 외무상, 김여정 제1부부장도 참석했습니다. 노동당 정치국은 오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에 첫 대의원 회의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흘 연속으로 중요한 정치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입장을 공개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헌법상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수반에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금호그룹이 자금난을 겪는 아시아나항공에 5천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담보로 박삼구 전 회장 가족의 지분을 내놨습니다. 또 3년 안에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아시아나항공을 팔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즉시 채권단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경영 정상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박삼구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한 지 2주 만입니다. 금호그룹은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5천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산업은행에 요청했습니다. 대신 박 전 회장과 가족이 갖고 있는 금호고속 지분을 모두 담보로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금호고속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지배하는 지주회사 역할을 합니다. 박 전 회장과 아들 박세창 아시아나 IDT 사장 지분만 42.7%인데 이미 금호타이어 지원을 받을 때 담보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담보를 풀어주면 이 지분도 다시 맡기겠다는 겁니다. 새로 담보로 맡기는 부인과 딸의 지분은 4.8%입니다. 금호그룹은 3년 안에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팔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박 전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는 일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즉시 채권단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꼼꼼히 검토한 뒤에 금호그룹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 대주주인 태영건설이 특정 회사에 수백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전국 언론노조는 SBS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오늘 SBS 대주주 일가가 기업의 이익을 부당하게 가져가고 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전국 언론노조와 SBS 노조는 SBS 미디어홀딩스의 대주주인 태영건설이 회사의 수익을 사적으로 빼돌리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SBS의 콘텐츠 유통 판매를 맡고 있는 SBS 콘텐츠허브를 통해 뮤진트리라는 회사에 수익을 몰아줬다는 겁니다. 뮤진트리 대표는 태영건설 이재규 부회장의 부인입니다. 이 회사는 SBS 콘텐츠허브와 13년간 독점 계약을 맺고 2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게 언론노조 등의 주장입니다. SBS 노조 측은 이재규 부회장은 사주인 윤성민 회장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며 사주의 특수관계자에 부당하게 이익을 지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오늘 법률 검토와 판단이 마치는 대로 소송 등 법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룹 계열사 간 부당 내부 거래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해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오늘 논평을 내고 대주주 윤성민 회장으로 인해 소유와 경영분리 대원칙이 무너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어가 재승인 심사에서 독립 경영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SBS 측은 뮤진트리로부터 전문적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제공했다며 오히려 뮤진트리가 SBS 컨텐츠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꿈의 전투기로 불리는 F-35A 스텔스기가 어제 일본에서 훈련 도중에 추락했습니다. F-35A기가 추락한 것은 세계적으로 첫 사례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대당 1,100억 원대의 최첨단 전투기죠. 우리나라도 지난달에 처음으로 2대를 들여왔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F-35A가 레이더상에서 사라진 것은 어제 오후 7시 27분쯤입니다.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 소속 F-35A는 미사와시 동쪽 약 135km 해상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4대가 편대 비행훈련을 하던 중 1번기에서 훈련 중지라고 신호를 보낸 뒤 통신이 끊겼습니다. 現場海域で当該航空機の尾翼の一部をですね、すでに回収をいたしておりますので、墜落したものと考えております。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A가 추락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미군의 해병대용 F-35B 전투기 한 대가 미국에서 훈련 중 추락한 바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원인 규명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당분간 F-35A의 비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F-35A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조립을 담당해 일본 국내에서 생산한 첫 전투기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일본은 추가 도입 예정인 100대 안팎을 미국 록히드 마틴사에서 직접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지난달 2대를 들여온 걸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4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공군은 미국 측으로부터 비행 중지 권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강원도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이 당초 집계한 규모의 3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눈대중으로 집계했는데 위성 영상을 분석해보니까 훨씬 심각했습니다. 숲이 제 기능을 찾기까진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이번 산불로 고성과 속초, 강릉과 동해, 인제 등 5개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초 각 지자체가 추정한 피해 면적을 더하면 530헥타르였습니다. 하지만 국립산림과학원이 아리랑 3호 위성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1,757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지자체는 피해 면적을 눈대중으로 잰 거라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오늘 피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현장을 확인해 피해 면적을 최종 확정합니다. 그 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복구에 들어갑니다. 주택가와 관광지에 나무를 심고 산사태 위험지를 정비하는 등의 응급복구는 올해 중 마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숲을 만들고 사방댐을 짓는 완전 복구는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특히 숲은 산불이 나기 전 기능을 되찾는데 최소 30년은 걸립니다. 2005년 낙산사를 잿더미로 만든 양양 산불의 경우 다시 나무를 심는 데만 3년 넘게 걸렸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푸르던 숲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아늑했던 누군가의 집도 검게 그을렸죠. 하지만 이 와중에도 봄은 찾아왔습니다. 이번 강원 산불은 때 아닌 태풍급 바람이 불며 일어났습니다. 봄 날씨가 원래 변덕이 심하다지만 올해는 기이한 현상까지 연출했습니다. 서울에 봄비가 내렸던 그 시간, 강원 산간에는 25cm가 넘는 폭설이 왔고 남부지방엔 소형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 동안 4계절이 모두 존재한 겁니다. 강원에 얼마나 많은 눈이 왔는지 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윤두열,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겨울에 눈이 적게 와서 이제 설경을 못 봐서 섭섭했는데 정원 너무 멋져요.
여기 한 50년 사는데 눈 요새 이리 오기 처음이래. 붉은 나무가 통째로 뿌리채 뽑혔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도로를 덮치며 차량이 오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일대 마을은 모두 정전이 됐습니다. 물도 안 나오지, 방에 볼라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지금 방이 추워가지고 견디기 힘들어요 지금. 인삼밭 위에 쳐놓은 차양막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 모두 내려앉았습니다. 때 아닌 눈으로 이 일대에선 농축산물,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금 아주 어려가지고 가만 놔두면 오늘 밤에 다 죽거든요. 빨리 옮겨가야 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눈으로 뒤덮인 4월의 겨울 풍경을 뒤로하고 서울로 달려가면 200km 정도에 불과한 거리지만 전혀 다른 계절이 펼쳐집니다. 봄비로 촉촉하게 젖은 땅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 봄의 한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남부 지역은 초속 20m 안팎의 태풍 같은 바람과 함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만 하루 남짓 한반도엔 사계절 날씨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지난달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걸 생각하면 올해 또 어떤 기상이변이 생길지 짐작하기도 힘듭니다. 따뜻해진 북극, 지구온난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북극에 한계를 가두던 제트기류가 축 늘어졌고 찬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었습니다. 이달 초까지 꽃샘추위가 계속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남서쪽에서 습기를 가득 품은 따뜻한 저기압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서 두 세력이 강하게 충돌하면서 눈도 많이 오고 비바람이 강했습니다. 우리 모르게 조금씩 변해가는 한반도의 기후가 계절마저 뒤죽박죽 뒤섞어버렸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일부 군에서 군수들의 친인척 채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리가 적발된 사돈을 승진시키는가 하면 기준에 못 미치는 조카를 채용하는 황당한 실태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인구 5만 명의 경북 울진군입니다. 올 초 군청 인사에서 5급 면장이던 이모 씨가 4급인 건설경제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전찬걸 울진군수의 사돈입니다. 징계를 주든가 무슨 다만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친척이고 사돈이다 이런 관계에서 국정 승진이 된 것 같아요. 이 씨는 울진 군의회 근무 당시 매달 가짜 출장서를 꾸몄습니다. 1년 동안 2,400여만 원을 빼돌려 술값 등에 쓴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이 씨는 지난 2017년 벌금 1,0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 군수가 당선됐고 사돈 이 씨가 요직에 오른 겁니다. 주차 위반에도 벌금 내고 과태료 내고 다 하는데 그걸 가지고 다 처벌할 수는 없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인사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잖아요. 울진군 의료원 구석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안에는 주사기나 거즈 등 의료 폐기물이 쌓여 있는데 이를 수거하는 업체는 영동위생입니다. 영동위생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간판도 없는 사무실에서 전 군수의 부인 최모 씨가 나옵니다. 영동위생 대표입니다. TBC에서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취재해보세요. 의료원은 지난달까지 영동위생에 폐기물 수거를 맡기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다른 업체로 바꿨습니다. 홍삼으로 유명한 전북 진안군입니다. 군 산하의료원이 이항로 군수의 조카 박모 씨를 4급 관리부장으로 채용한 건 2016년. 이듬해 감사원은 박 씨 채용 과정이 부당했다며 이 군수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2월 이 군수는 선거에서 홍삼 선물 세트를 유권자에게 뿌린 혐의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조카 박 씨는 아직까지 관리부장으로 있습니다. 정당하게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출근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죠. 감사원 지적도 지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친인척 채용 횡포에는 군의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남 함안군 보건소에는 군의원 자녀 3명이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보건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더 확대됩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1인실 입원비도 지원되고 척추 MRI도 보험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문제이고 또 자칫 상급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릴 것이 우려되죠. 정부도 이 때문에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상급병원 로비.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자와 감기 환자까지 몰립니다. 정작 중증 환자를 볼 여유가 없습니다. 3분 진료가 일상화됩니다. 병원 감염도 늘어납니다. 2년 전 시작된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이 같은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자 정부가 처방을 내놨습니다. 대형 병원을 찾은 경증 환자를 동네 병원으로 돌려보내면 상담 의료비 같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돌려보내는 환자를 한 해 63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까지 정했습니다. 보장 대상은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미 2인 병실료와 뇌 MRI가 건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MRI와 초음파는 거의 전 부분으로 확대됩니다.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1인실에 입원해도 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응급실과 분만실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5년간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35조 원에 6조 원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매년 보험료를 3.2%씩 올리는 걸론 부족합니다. 정부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의료 쇼핑을 차단하고 질병 예방을 확대해 치료비 자체를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동네 병원 진료비를 할인받는 노인들의 연령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지난달에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5만 명이 늘었습니다. 2달 연속 20만 명 선을 넘은 것이죠. 고용률도 60.4%로 3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였습니다. 지표가 좋아진 것은 정부가 돈을 풀어서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벌인 영향이 큽니다. 이 덕분에 60대 이상 일자리는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장년층 또 제조업 일자리는 아직 회복 기미가 없어서 현장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정부가 바로 이 부분에 신경을 더 써야 되겠죠. 송지혜 기자가 고용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의 한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을 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줄지어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라는 거 있습니다. 그거 책상에 펴주세요. 요거를 반드시 내야만 신청이 되니까. 참석자들은 20대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합니다. 이곳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도 이렇게 실업급여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돼서 한 일주일 정도 혹시 몰라서 실업급여를 해놓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일자리를 잃은 30대 후반의 남성도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왔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회사에서 일거리가 좀 줄어가지고 공무사직처럼 일 그만두게 됐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 하루 최대 6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급여로 나간 동과 이를 타간 실직자 수 모두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고용지표가 2달 연속 개선됐어도 현장에선 아직 체감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데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올해 10%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송지입니다. 짧은 소식 한 가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소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이 자상하고 있다는 뜻을 부모로부터 전달받았다면서 고발을 취소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신 전 사무관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사회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기재부의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습니다. 네, 블랙홀 하면 어떤 모습 떠올리시나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그림처럼 크고 검은 구멍을 많이들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블랙홀을 실제로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긴 하지만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오늘 밤 지금부터 약 1시간 뒤에 블랙홀의 실제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3차원 형태의 블랙홀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 킵슨의 조언을 바탕으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아직 인류는 블랙홀의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빛을 포함해 모든 걸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10시 실제 블랙홀의 윤곽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블랙홀의 바깥 경계선을 지나다가 휘어지는 빛들 때문에 블랙홀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 부분을 관측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세계 천체 물리학자들이 미국과 스페인, 남극 등의 전파 망원경 9대를 연결해 지구 크기만한 가상의 망원경을 만들어서
우리 은하의 블랙홀을 관찰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모아서 이미지를 만든 결과물이 오늘 공개되는 겁니다. 이 연구에는 한국천문연구원 등 우리나라 과학자 8명도 참여했습니다. 블랙홀의 실체가 관측되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옳은지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네, 중학생 6명이 길에 세워져 있는 차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나흘 전 충북 청주에서 범행을 시작했는데 경기 남부와 동두천을 거쳐서 오늘 양주에 가서야 붙잡혔습니다. 2주 전에도 차를 훔쳐서 사고를 냈지만 대부분 형사처벌할 수 없는 미성년자라 풀려났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흰색 승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경찰차가 앞뒤를 막아서자 결국 멈춰섭니다. 오늘 새벽 13살 제이군 등 6명이 훔친 차를 몰며 경찰과 10km가량 추격전을 벌인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 1명이 다쳤습니다. 이들은 충북 청주에 사는 중학생들로 나흘 전 청주에서 시동을 켠 채 세워둔 차량을 훔쳤습니다. 이틀 동안 2대를 더 훔쳐 경기도 일대를 오갔고 어제 경기도 의왕에서 승합차를 훔쳐 갈아탄 겁니다.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3명씩인데 이 중 3명은 만 14살이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중한 죄를 지어도 법원 청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가 보호관찰을 받거나 소년원에 갑니다. 나머진 대부분 훈방됩니다. 제이군과 친구들은 지난달 25일에도 청주에서 훔친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대부분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는데 풀려나자마자 또 일을 벌인 겁니다. 경찰은 3명을 소년원에 임시로 맡기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담배 던이를 만드는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의 한국 법인과 전현직 임원들이 수백억 원대 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AT 코리아는 담배세가 오르기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 2,400여만 갑이 반출된 것처럼 꾸며서 5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젤리형 대마를 국내로 들여와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 공군 비행단 소속 부사관 43살 A씨에 대해서 전주지법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군사 우편을 통해 반입한 139만 원 상당의 젤리형 대마 31알을 자신의 근무지에 보관하고 영어 강사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본의 록그룹 엑스제팬의 리더 요시키가 강원 산불 피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일본 NHK는 요시키가 평소 친분이 있던 배우 이병헌의 기부 소식을 듣고 기부를 결정했으며 산불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길 기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살짜리 아들이 아빠의 아이패드 비밀번호를 반복해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아이패드가 2,553만 6,442분, 그러니까 48년 가까이 잠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플은 보안을 위해서 잘못된 암호를 여러 번 누를수록 잠금 시간이 길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은 미국에 사는 에반 오스노스 가족의 사연을 전하며 결국 해당 아이패드는 초기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난해 사흘 밤낮을 불탔던 경북 의성 쓰레기산의 불씨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되돌아온 쓰레기는 여전히 평택항에 있습니다. 적발돼도 해결되지 않는 불법 폐기물 문제를 밀착카메라 윤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석장이 있던 전북 익산의 돌산 밑엔 폐기물 약 150만 톤이 묻혀 있습니다. 이 폐기물은 제가 밟고 있는 이 까만 천 밑에 약 50m 깊이로 묻혀 있습니다. 이 큰 웅덩이는 폐기물로 오염된 물이 흐르지 않게 가둬놓은 곳이고요. 전해드리긴 어렵지만 악취도 상당합니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땅에 묻은 사실이 적발된 건 3년 전.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공장 44곳에서 받은 폐기물로 채석이 끝난 돌산을 메운 겁니다. 법원은 처리업체 대표를 비롯해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이 땅밑과 연결된 호수에서 까맣고 거품 많은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습니다. 워낙 독성이 강해서 저쪽에 보이는 처리 시설을 한번 거쳤다가 폐수 처리장에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물이 모인 웅덩이엔 방수막이 하나도 없어서 물이 그대로 도로 땅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물에선 일반 하천의 600배가 넘는 중금속 물질이 나왔습니다. 이 물이 저 폐기물서 지금 내려오는 물이에요, 이게요.
내려오는데 임을 갖고 지금 농사를 다 짓고 있습니다. 지자체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물고기랑 다 죽어가지고 시청에다가 전화를 해요. 아무 이상 없다라고 공무원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경부와 익산시는 처리업체와 공장들에게 쓰레기를 모두 파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파낸 건 150만 톤 중 2,500톤에 불과합니다. 이런 속도면은 200년이 넘게 걸려야 돼요. 공장들이 오염된 물을 처리하고 있지만 비가 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동을 지켜야 되는데 안 돼서 익산시 돈이 없잖아요.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는 데 예상되는 비용은 3천억 원. 업체들은 서로 책임을 미룹니다. 돈을 누가 낼 거예요? 법폭자들이 내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1,800톤을 거예요. 문제는 해결은 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없어. 익산시는 처리를 할 공간도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가능한 매립장들을 다 전화해보고 했는데 반입을 좀 거부를 하고. 경기도 포천 운악산 아래에도 폐기물 6천 톤이 방치 중입니다. 한 재활용 업체 대표가 2년 전 무단으로 버린 겁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게 한 덩거리였습니다. 더 생겼죠. 더 많은 쓰레기를 갖다 버렸어요. 업체 대표는 징역 2년형을 받았습니다. 정작 치울 사람은 없습니다. 작년에 친다고 그러더니 아직 안 치고 있어요. 썩은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포천 국민도 국민이잖아. 정부에서 해줘야 될 걸 왜 안 주는지 속상해서. 예상되는 비용은 13억 원. 포천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행위자 재산 조회를 하면 무재산이에요. 지자체에서는 처리할 여력이 없고요. 4개월 전 사흘 동안 불에 탔던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 아직도 잔불이 피어오릅니다. 의성군이 올해 치우겠다고 밝힌 양은 17만 톤 중 2만 톤. 2만 톤 이거 처리하는데도 비용을 한 50억 들어. 환경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묻힌 불법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대체 매립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습니다. 폐기물을 버린 업체 그리고 이를 관리해야 할 정부 둘 다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흙과 물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일반 시민들과 우리의 후손에게 이어질 겁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당신의 라이프는 멋진 일로 가득하다. Life is 오렌지. 오렌지 라이프.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틀즈는 끝났으며 앞으로 공동 녹음은 없을 것이다. 49년 전 오늘인 1970년 4월 10일 바로 비틀즈가 해체된 날 음악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4명의 젊은이는 서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들의 수많은 히트곡 가운데 등장부터 논란이 된 노래가 있었으니 바로 1967년에 나온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아름답게 반짝이는 소녀 루시를 노래한 듯하지만 제목의 첫 글자를 모아서 만들어지는 단어는 바로 LSD, 마약으로 분류되는 환각제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이 친구 루시를 그린 그림에서 영감을 얻었을 뿐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했죠. 물론 그저 추정일 뿐이었지만 이것은 그 시절 우리가 사랑한 뮤지션에게 드리워져 있었던 어쩔 수 없는 마약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술과 마약, 그 애매한 교집합은 늘 있어왔던 화두였습니다. 시인 보들레르는 대마초의 일종인 해시시에 찌들어 살면서 명작 악의 꽃을 썼고 작가 프랑수아즈 사강은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너무나 유명한 그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창작의 고통을 이유로 금단의 물질에 손을 댄 예술인들을 수없이 목격해왔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인간이 발명해낸 시공간을 초월하는 통신수단에 힘입어서 누구든 주문하면 40분 내 도착이라는 마치 마약 배달이 피자 배달처럼 느껴지는 세상.
저희 기자의 보도가 오보이기를 난생 처음으로 바라보기도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비틀즈 멤버 링고 스타가 실토했듯이 짧은 찰나가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현실은 허망한 것. 그리고 앞서 이야기해드린 비틀즈의 곡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존 레논은 이 아름다운 곡을 둘러싼 진실을 손에 쥔 채 먼저 떠나갔지만 생전에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실은 약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만의 몫이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미국 LA의 뒷골목을 취재했을 때 어느 골목의 전깃줄에는 하얀 운동화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근처에 마약상이 있다는 표시라는 경찰의 설명이었죠. 마약에 의한 환상 속에서 루시는 다이아몬드와 함께 하늘에서 빛나지만 깨어난 현실 속의 루시는 그저 전깃줄에 걸려 하늘에 매달린 낡고 더러운 운동화일 뿐. 오늘의 사족이었습니다. 네, 내일은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지 100년 되는 날입니다. 당시 만주에서도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청산리 대첩, 봉우동 전투와 함께 독립군 3대 대첩으로 불리는 대전자량 전투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의 취재 요청과 제보를 직접 확인하는 뉴스 미션. 오늘은 대전자량 전투에 목숨을 걸었던 선조의 흔적을 찾고 있는 후손들을 신아람 기자가 만났습니다. 저는 방금 중국 옌지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곳 만주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찾는 후손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저희도 직접 동행해 보겠습니다. 군의관으로서 대전자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 전투 지역을 답사하고자 합니다. 차로 꼬박 2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산자랑. 독립군은 1933년 이곳에서 기습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프고 어두운 시기 속에서 바로 이 대전자령 전투는 우리 민족의 울분을 어떻게 보면 해결해주는. 제가 서 있는 곳이 당시 독립군의 목표였던 일본군 보급부대가 지나갔던 길입니다. 그 경로를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전자령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진 바로 그 대전자령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봐도 이를 알 수 있는 표지는 찾아볼 수가 없고 주변엔 이렇게 나뭇가지들만 흩어져 있습니다. 후손은 3년간 어렵게 모은 자료를 살핍니다. 하지만 당시 모습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길목에 복병을 매복하고 배후에 기병을 따로 배치했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 없게끔 에워싼 거죠. 혹시 다른 흔적은 없을까?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투가 벌어졌던 곳에서 가까운 마을입니다. 혹시 당시 흔적들이 남아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现在这些已经都不在世了，唯有我们是那时候还是老人跟我们讲过的。 취재진과 가족들은 곳곳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450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할아버지 묘를 찾아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독립운동을 알리는 안내나 표지 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이렇게 등한시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후에 이렇게 찾게 되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입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우리는 제대로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있을까요? 부르면 달려갑니다. 뉴스 미션 신아람입니다. 대한민국 민족에는 민족 자결권이 있다. 우리 임시정부는 100년 전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독립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1919년 25개 나라가 참가한 국제행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결의서가 정식 채택됐습니다. 영어와 독어, 불어, 3개 언어로 작성돼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 독립의 열의를 전달한 겁니다. 임시정부가 국제사회에 긴박하게 대표단을 파견해서 이루어낸 결과물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한국인에겐 명백한 민족 자결의 권리가 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강제 지배하고 자결권을 침해하는 데 항의한다. 1919년 8월 스위스 루첼은 만국 사회당 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입니다. 제목은 한국민족의 독립을 위한 결의서입니다.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본이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외무총장을 맡던 김규식 선생과 협의하고 조소왕, 이관용 선생을 현지에 파견해 독립의 정당성을 호소한 결실입니다. 당시 독립신문은 결의서 채택 소식을 알렸습니다. 결의서는 지난 1986년 정용대 씨가 암스테르담 국가사회 문서실에서 처음 발굴했습니다. 최근엔 재불사학자 이장규 씨가 영국 노동당의 보고서에서 관련 사료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30여 년간 결의서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1919년 당시 25개 나라가 한국의 독립 필요성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임시정부가 100년 전 치열하게 외교전을 펼쳐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인의 두 가지 발언을 검증합니다. 첫 번째 들어보시죠. 사실상 문재인 정권과 계급혁명에 빠진 좌파 운동권들이 죽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좌파 운동권 정부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 때문에 조 회장 사망에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주장입니다.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우선 문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2015년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입니다. 재벌의 비정상적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서 법을 고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자고 나옵니다. 네, 이런 얘기는 그동안 국회에서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대표 발의한 사람이 이현주 의원입니다. 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속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의결권을 강화하자고 했다가 이번에는 좌파 운동권과 계급혁명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완전히 입장이 변했군요. 지금 스스로 당적을 바꾼 상태이기도 하고 어쨌든 따져볼 부분은 좌파 정부라서 의결권을 행사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국민연금은 2004년에 법을 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의결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네. 2010년 이후로는 3,300회 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만 봐도 2013년과 16년 주총에서도 조 회장 이사 선임을 반대했습니다. 다른 한진 계열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1년과 2014년, 2017년 3월 한진 주총, 그리고 2014년과 2017년 3월 한진 칼 주총에서도 조 회장의 선임을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네. 같은 논리라면 과거 정부도 좌파 운동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현 정부 때 한 번, 과거 정부 때 7번 반대를 한 거죠. 다음 주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압수수색을 18번씩이나 하는 과도한 괴롭힘이 결국 고인을 빨리 죽게 만들었습니다. 네, 일단 18번이라는 숫자는 맞습니까? 저희는 대체로 맞다고 봤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숫자는 15번입니다. 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2014년에는 2번, 2015년 3번, 2016년과 17년 한 번씩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횟수로만 보면 이번 정권 들어서 압수수색이 많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숫자만 보면 그럽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이 많은 건 그만큼 저렇게 혐의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한진 총수 일가는 지난해 4월에 조현민 전무의 폭행 혐의를 시작으로 밀수 관세 포탈 등 8개가 넘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그때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던 한 해였잖아요. 대한항공 직원들이 가면을 쓰고 촛불 시위에 참여했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네, 특히 물컵 사건은 내부 제보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후 숙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컸고 또 다른 제보로 이어졌습니다. 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을 전후로 해서 재벌의 불법과 갑질을 근절해달라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거셀 때였잖아요. 네, 당시 재계에서도 기업들이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의 주장에는 그런 맥락과 흐름이 다 빠져 있습니다. 네, 이 팩트체크 결과에 대해서 두 의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까? 네, 김무성 의원 측은 다수의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다라고 했고요. 압수수색 횟수와 규모, 대상 그리고 기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현주 의원 측은 언론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로
스트레스 받았다고 언론이 보도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부 책임론을 주장한 두 의원의 이런 주장을 담은 기사는 어제 네이버 기준으로 많이 본 기사 3위와 16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죠. 예. 첫 키워드는 김진태 2등으로 잡았습니다. 뭐 어떤 2등입니까? 네, 자유민주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올해 노동신문을 분석을 했는데요. 북한에? 예, 북한의 노동신문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올 들어 지금 100일 가까이 됐는데 하루 평균 한 건 이상씩 노동신문에서 자유한국당 인사에 대한 비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순위를 그 연구원 자료에서 순위를 매겼는데요. 잠깐 보면 황교안 대표에 대한 비방이 45건으로 가장 많고 김진태 의원이 16건, 나경원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의원이 13건으로 3위했습니다. 예. 김진태 의원의 경우 대북 강경 발언을 좀 많이 하는 편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노동신문에서 한때 황교안 대표 해부라는 시리즈를 5회에 걸쳐서 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2등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1등 하고 싶으면 이 분발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쉬움을 김진태 의원도 같이 표했는데요. 예. 오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잠깐 보면 황교안 대표에 이어 내가 2등을 했는데 1등을 놓쳐 아쉽다고 했고요. 예. 앞서 비방된 순위를 일부 이제 보수 쪽에서는 우파 쪽에서는 애국 순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김진태 의원 등과 자유민주연구원에서는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한국당을 비방하면 이 소식이 가짜 뉴스가 돼서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서 국내에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당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북한발 가짜 뉴스가 국내에 확산된다 뭐 이런 주장인가요? 그렇습니다. 노동신문에서 한국당 인사들을 비방하면 예.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길이나 구국전선에 관련 기사들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를 다시 국내에서 받아서 가짜 뉴스가 확산된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민족길이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접속이 차단이 돼 있습니다. 예. 우회로가 있어서 들어가서 내용은 볼 수 있지만 이거 뭐 봐도 문제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기자들에게는 이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도 볼 수 있는 인가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북한 매체의 신뢰성 등을 생각했을 때 국내에 확산된다고 보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노동신문 기사, 자유민주연구원에서 지난해 기사 제목들을 쭉 놨던 것을 보면요. 팩트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뭐 자유한국당이 갈 곳은 무덤뿐이다. 뭐 정체를 파헤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장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팩트는 없고 논평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논평들로만 따진다면 노동신문에서 제일 많이 비방하는 곳은 사실 우리 정부, 예를 들어 통일부나 외교부에 제대로 이제 뭐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는 비방이 제일 많아서 이런 부분에서는 김진태 의원 등의 주장이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해남의 닭갈비로 잡았습니다. 닭갈비? 해남? 예. 원래 닭갈비 하면 춘천인데 그러게요. 춘천의 닭갈비가 해남으로 배송됐습니다. 아, 예. 예. 사진은 한 장 볼 텐데요. 지금 박스에 있는데 지금 사진은 해남 소방서 직원들이 박스 하나 놓고 있는데 이 박스 안에 잘 포장된 닭갈비가 있었습니다. 아, 춘천에서 해남에 있는 소방관들에게 배달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해남 소방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모두 27인분이 팩으로 포장이 많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편지도 같이 왔는데요. 제목은 대한민국의 영웅들에게 이렇게 왔고 안에 보면 강원 산불을 끌어 전국의 소방관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돼 있고요. 특히 가장 먼 곳에서 오신 해남 소방관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시한다면서 저렇게 닭갈비 27인분을 보냈습니다. 아, 하긴 뭐 거의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장 먼 땅끝이네요. 그렇습니다. 해남이 땅끝 마을인데요. 사실 지도상에서 직진거리로만 본다면 목포 소방서가 더 멀 수도 있는데 그런가요? 도로상으로 보면 제가 따져봤더니 약 560km 이상으로 해남 소방서가 가장 멀었습니다. 아, 뭐 고속도로나 뭐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지도상 가장 빠른 길 찾았더니 목포 소방서보다 약 20km 더 멀게 나왔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고마워서 보내준 가장 멀리 계신 분들께.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한 8시간 걸려서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예. 그것도 이제 그 근무조가 또 따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넉넉히 쉬지도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물어보니까 새벽 3시에 당일 출발해서 8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근무자들 중심으로 가다 보면 비번들이 이제 해당 지역 소방서를 지켜야 돼서 계속 쉬지를 못하고요. 돌아온 다음에도 역시 쉬지 못하는 근무가 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고생은 했지만 국민들이 격려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라고 해남 소방서에서 표했는데요. 이 고마움을 이 닭갈비에 대한 맛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진짜 맛있어가지고 진짜 업체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시켜서 집에서 먹고 싶다 할 정도로. 아, 직접 예. 전화를 했습니까? 예. 예. 27인분을 소방서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소방서 식당 한 켠에 있는 곳에서 자기들이 직접 구워 먹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상당히 맛있었다고 하고요. 전국에서 소방관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대학생은 당시 속초에 있는 콘도에 불길이 번지려고 할 때 예. 속초서의 정모 과장이란 분이 와서 직접 대피도 도와주고 친절하게 해줬다면서 속초 소방서 홈페이지에 저렇게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에서 보기 드문 미담. 예. 가끔 이렇게 미담도 가지고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눈물의 법정으로 잡았습니다. 예. 법정에서 누가 울었나요? 예. 미담은 아닌데요. 오늘 예. 권양숙 여사를 부담 갖진 마세요. 예. 예. 눈물 있으면 혹시 미담으로 아, 볼까봐. 예. 예.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4억 5천만 원을 건넨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재판에 좀 눈길을 끄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 씨가 이제 사기범인데요. 예.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 전 시장에게 마지막으로 사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울먹거렸습니다. 예. 역시 이제 윤 전 시장도 최후 진술이 있었는데 이번 일이 부끄럽고 참담하다. 앞으로 공직에는 나서지 않겠다라고 최후 진술을 하고 또 사기범 김 씨도 가정으로 돌아가 남매들과 잘 살기를 바란다라고 어떻게 보면 덕담을 건넸습니다. 예. 재판이 끝나고 윤 전 시장은 김 씨가 계속 울먹거려서 가볍게 끌어안아줬다고도 합니다. 예. 지금 보면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 듯한 그런 장면.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을 생각하지 않으면 미담처럼 보이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어쨌든 4억 5천만 원을 건네서 돈이 예. 나간 것은 윤 전 시장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잘 살아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예. 윤 전 시장은 사실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광주시장에 다시 공천되기를 바라고 돈을 건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을 오늘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했고요. 예. 나중에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됩니다. 예. 따라서 눈물이긴 하지만 미담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비가 대부분 그쳤지만 강원 영동 지역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자정까지 5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처럼 쌀쌀하지만 낮 기온이 오늘보다 8도가량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오늘 끝난 다음에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나와서 요즘 마약 거래에 대한 얘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